네, 토론인 오늘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어요. 충격을 좀 최소화하고 빨리 좀 정상화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담긴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회의 장면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천천히 생각해보죠. 네, 예. 이제 이거 안 오셔도 되는데. 네, 다 끝났는데. 네. 예?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묵언입니다. 당 대표님께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을 이번 사태가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김무성 대표는 무건을 주문했는데 이인재 최고위원이 참지 못하고 또 한마디를 했네요. 차명진 전 의원.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유승민 의원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민주공화국이 뭔지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글쎄 민주공화국 자꾸 얘기하는데 아마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회법을 통해서 어떤 행정권에 대해 입법권을 좀 지켰다. 네. 이런 거를 본인이 자부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국회법 개정을 이종걸 의원하고 했는데 이종걸 의원은 이게 강제성이 있다. 네. 본인은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당내에 돌아와서도 의원들한테 뭐 이런지 저런지 제대로 얘기도 안 했고 이거는 사실은 국회법에서 행정권에 대해서 입법권을 지킨 게 아니라 국회법 협상을 잘못한 거예요, 이분이. 예. 협상을 한 상대자하고 자기하고 해석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지켰다고 하는지 네.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책임을 지더라도 물러나려면은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으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투표를 해서 나를 나가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그때까지 버틴 거를 자기가 그러면은 이제 민주공화국을 지켰다고 그러는 건지.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그렇죠. 저항해서 버틴 것이 헌법 1조 1항을 지킨 거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했는가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또 안 맞아요. 왜? 그건 그냥 정당 민주주의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창한 그 개념하고는 또 안 맞는 겁니다. 네네. 그럼 정당 민주주의는 그럼 자기가 지켰나? 그거는 이분이 만약에 수도권에서 저처럼 박근혜 대통령 도움 없이 당선됐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분은 분명히 대구동을 해서 박근혜표 브랜드를 붙이고선 당선된 분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저는 맞서서 의원들에게 지켜달라? 좀 안 맞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개념 공부가 안 되신 것 같다. 난 솔직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김만흠 먼저. 제가 개념 설명 좀 드릴까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복잡한 얘기도 하지만은 민주하고 대비되는 개념은 독재가 되겠고 공화국하고 대비되는 개념은 왕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왕정이 아니다. 근데 왕정처럼 마치 민주공화국인데 왕정처럼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했던 지금 조금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논란이었다면 지금 차 의원 얘기처럼 네. 행정법과 뭐 서로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있을 수 있는 헌법학자들도 입장들이 좀 다르니까. 물론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본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간 뭐 찍어내리기 인상을 주면서 나가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가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상 6월 25일 국민의 발언은 거의 그런 수준의 발언이었고요. 차명진 전 의원이 두 번째 이런 거 아닐까라고 했던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일리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분이 말해요. 원내대표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청와대하고 찰떡궁합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혼심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서 의회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습니다. 왜 한 입까지 두 얘기합니까? 제가 갑자기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해 당 전대가 7.14 전대였던가요? 당시 김무성 대표, 서청원 대표 후보 같이 경쟁했을 때 당과 관련된 공통적인 쟁점이 박근혜 정부 1년 반 동안 새누리당이란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존재감을 살리는 것이 공통적인 화두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새누리당의 주도성을 강조했던 후보가 지금의 대표인 김무성 후보였었고 네. 같이 새누리당의 존재감을 이야기하면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서청원 후보였었죠.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새누리당의 독자적인 존재감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었고 공통적으로 인식했던 바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관계를 갑자기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갔다가 원내대표가 돼서 그렇게 해버린 것이 아니라 네. 당청 관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되자마자 청와대 방문했을 때 정책위 의장 당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방문했을 때 강조했던 바가 뭐냐. 국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입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야당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국정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던 바기 때문에 갑자기 저는 뭐 돌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은 좀 말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나 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어떠세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그 뉴스를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보내드린 데도 보면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또 대통령한테 헌법 공부하라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 저는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견제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건데 근데 맨날 대통령한테 헌법 공부하라는 식의 비판을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복적인 지적은 지금 고 박사 지적처럼 지적할 수 있겠는데 대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법도 헌법을 지적을 하면서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현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거는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 회견문에서 밝혔던 1조 1항 관련 네. 대통령께서 헌정 질서를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알겠지만은 현재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도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인 건 맞습니다. 굳이 헌법 체계상의 순서로 보자면은요, 총각 다음에 국민이 있고 국민 다음에 누가 있느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너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건 생각해 볼 수 근데 있겠네요. 이제 네. 국회를 대통령이 존중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김만흠 선배님. 저는 국회를 대통령이 충분히 존중하고 다만 이제 행정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아는데 이 국회법 관련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해봐야 되고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예, 다만 이제 이종 걸로는 제가 보면 이래요. 제가 막말 연구를 좀 해봤는데 3단계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좀 쌍소리, 아주 사투리, 비속어, 예, 비속어를 욕설. 쓰는 경우, 예. 그게 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 이 경우도 대통령 보고 헌법 공부하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옛날에 대변인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제가 상당히 스스로 반성하는데 그런 경우. 그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망언. 밑에 뭐 독도는 일본 땅이라든가 대통령을 귀태라 그러든가 사회의 통념과 어떤 이념에 맞지 않는 망언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망언은 아닌데 좀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가끔 대통령을 이렇게 꼬우면은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좀 상승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죠? 예. 그런 거 저도 옛날에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언제 때요? 야당 대변인 할 때입니까? 제가 여당 대변인. 여당 대변인 할 때 야당을 향해서 예. 뭐 반성한다 그랬는데 제대로 좀 반성하시죠. 차이언 방식 굉장히 셌죠. 제가 당시에. 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정세균 대표가 비 오는데 골프를 치러 가갖고 그때 저희 한나라당 대표 박희대 대표는 모내기 하러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한나라당 대표는 뭐가 잘 자라나 보러 갔는데 민주당 대표는 골프장 잔디가 잘 자라나 보러 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아주 그냥 참 많이 비꼬고 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박희태 대표는 다음 날
잔디 잘 자라나 보러 갔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참 그래요.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런데 뭐 조사를 해보니까 여권 내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2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뭐 며칠 만에 한 1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저 그림 지금 나오는데요. 2위 유승민 16.8% 나온 거가 겁니다.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 사퇴한 후에 그 가까운 의원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다들 잘 돼서 남길 바란다.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퇴 후에 정치 행보가 저렇게 탄력을 받아서 계속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 숫자는 네. 제가 대충 네. 더해보니까 한 55% 정도 돼요. 저걸 다 합치면? 네. 예.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 반도 안 지났는데 여권 후보의 대선 후보 지지도가 50% 합해서 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지지도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지지도가 거기 가 있을 거다라고 어떤 뭐 짐작이 가고요. 네. 그리고 그냥 통념상으로 봤을 때 네. 왜 지난번에 그 메이드웨이하고 파키아오고 꽃두시 앞에 쳤습니까?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이 드라마 효과. 네. 그래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멋지게 싸우는 걸 보고 마치 그 주인공이 현실 상황에 있어서도 그런다고 생각한 것처럼 감정이입돼서. 그렇죠. 지금 유승민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그리고 특히 야권 지지자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문재인 대표나 무슨 뭐 박원순 이런 분들도 뭐 잘 못하는데 참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에 메르스 때 또 박근혜 대통령이 못하니까 내가 한다 해가지고 또 지지율이 떴지 않습니까? 요게 그 일종의 이제 드라마 효과로 대통령과 봅니다. 맞짱 뜨듯이 가면 그렇죠. 조금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명한 거는 뭐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 잘 아시다시피 분명한 거는 여권 내의 사람들의 지지를 먼저 얻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 지지자를 얻는 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권 내에서는 과연 지지도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앞으로 한 일주일쯤 지나서도 계속 저 지지도가 유지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게 지금 여야 합한 조사가 아니고요. 여권 내 후보군의 조사였기 때문에 지금 차 의원이 차기 보자고 했던 게 사실은 저게 맞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야 합해가지고 나온 가운데 50% 넘은 것이 아니라 여권 내 경쟁 구도에서 지금 받은 건데요. 대신 이제 저건 동의합니다. 최근에 이벤트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저게 만약에 40% 정도 가까이 돼가지고 했다면은 정말 이번 한 건 가지고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겠지만 16.8% 정도는 충분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맞짱 뜨면서 마지막에 더구나 헌법 1조 1항까지 내걸고 지금 민주공화국 같이 내걸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고요. 네. 이후에도 계속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조금 뭐 좀 복잡한 변수가 있다고 보고 또 추가로 얘기했던 내년에 성공하기 바란다. 이것은 무슨 함의를 담고 있냐면은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당에서 권력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여기에 잘해서 살아남고 이겨야 된다. 이것을 한번 부탁했던 얘기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뭐 대권 주자는 둘째 쳐놓고 총선에서 후보가 되더라도 만약에 조금만 참신한 후보가 나온다면 내부 경선에서도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구 경북이나 이제 이 호남 이런 데가 제가 보니까 워낙 그냥 막 말뚝만 꽂아도 막 대듯 해가지고 상당히 후보들이 어떤 그 전투 의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참신한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경선에서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 그건 이제 당 내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 그동안에 무슨 대권 행보를 가지고 전략적인 뭐 길을 걸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을 두고 대권의 길까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과잉된 해석이 아닌가 좀 당장 조사가 이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 일단 그렇게 하니까 돼서 제가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자, 야당 쪽 얘기도 잠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야당 혁신위,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2차 혁신안, 최고위원제 없애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직을 5개 본부장 직제로 바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의 혁신인 역할에 대한 뭔가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어제 2차 혁신안 발표는 기대를 못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인식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요 발표 내용이 3가지가 있었죠. 네. 사무총장 폐지하는 것하고 없애는 것도 최고위 없애는 것과 네. 더불어서 현역 의원이 이제 평가하는 것을 외부에 아. 맡기겠다라고 했었던 네. 것인데 지금 셋 다 조금 상황이 맞지 않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역위원 평가위원장은 또 대표가 임명하고 대표가 그렇게 임명하는 그거는 예. 과거에 어느 시기가 있었는지 2008년에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통합민주통합당이었었죠. 통합민주당이었을 때 당시 외부 공천심사위원회 했었는데 결과 그래요?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해서 근데 그 김한우 원장도 이 2차 혁신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사무총장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딴 데로 갈 거고 또 공식적인 조직이 가동되지 않으면 비선 가동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을 폐지하겠다라고 한 엉뚱한 방향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것도 개선이 현재 총선을 앞두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제도 논의를 하고 있어서 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지금 혁신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혁신이가 왜 그렇게 번지수를 잘못 찍고 있습니까? 애초에 출발해서 조금 기대하기 어려웠었는데 원래 이 정도라면은 비대위 스타일, 즉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지도부 역할까지 겸하는 이런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문재인 대표 체제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하려고 보니 그렇고요. 아하.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문재인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로 한다고 하면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맡겨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도 가진 것도 아니고 지금 현역위원 딱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현재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뭐 할까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분이 사실은 전교조 출범 공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때 네. 야권의 어떤 압승을 이끌어낸 사람이기 지방선거 때문에 승리. 예. 지방선거에서 네. 좀 뭐 할 것 같다 했는데 역시 정치판에는 초짜이십니다. 그래서 예,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손발 다 자르고 문재인 대표한테 완전히 독재 권한을 줬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당내 독재입니다. 줄 뻔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문재인 대표가 독재가 되든지 아니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나중에 대표도 없애시다.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한 길이 갈 것 같아요. 이 혁신안대로 되면 정말 문재인 대표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전 당 대표 한 사람만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새로운 혁신안이 아니라 네. 각 정당들에서 그동안에 단독 지도체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발언 말이에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혁신안을 존중한다. 저와 최고위는 당초 약속드린 대로 혁신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준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한테 독점적 권력을 달라. 이렇게 지금 주문한 겁니까? 그러면? 뭐 그대로 뭐 가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20일 날 중앙위에서 이대로 못 가죠. 그 전에 당 지도부에서 중앙위에 가는 과정까지도 제대로 가기 어렵고요. 네. 혹시 중앙위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앙위원들의 성토 속에서 뭐 제대로 진행도 못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문재인 대표가 원래 이중어법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 존중 이런 말은 좀 다른 걸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예. 교정을 좀 해주고 싶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한 말씀씩만 더 듣겠습니다. 하여튼 이런데 오늘 올해 그 새정치연합을 지켰던 당원들이 어쨌든 한 50명 넘게 100명 가까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신당해야 되겠다. 도미노 같이 후속 움직임이 있을까요? 뭐 당장이 어딜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단기적으로는 네. 10월 재보선에 이제 기초단체장 몇 개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찌깍찌깍 돌아갈수록 그런 원심력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부는 최근 상황을 두고 결정한 바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이전부터 문재인 대표 그래요. 체제는 예.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결정했다가 오늘 행동 보인 거 시간이 아닌가 갈수록 생각했습니다. 원심력이 더 예. 작동될 수 있다. 예. 문재인 박원순의 당내 그 지도력이 예. 확립되기는커녕 점점점 흐트러지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안정당이 될 부분에 새로운 지도력도 안 떠오르고 야당은 마야로 혼돈의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 중심의 신당 움직임도 지난 부분도 약간 느슨해졌네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야권이 이래저래 어려운 계절을 맞게 될 것 같다. 이게 두 분이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